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학개론 중에서 경제론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좌절을 하는데요. 그래서 투자론이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다들 힘들어들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의 문제는 아주 전반적으로 아주 쉽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론 관련한 문제 중에서 23회, 24회, 요때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고, 계산할 때도 한 5분씩 걸리는 그런 문제. 그런데, 요즘에는 투자론이 한 8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한 문제 정도면 계산이 어렵게 나오고 시간이 걸리고 나머지는 거의 구구단처럼 풀 수 있게 구성을 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중압감을 갖고 있어서 좀 힘들어들 하시는데 쉬운 거 잘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투자 여부의 결정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위험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투자 여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그 투자 대안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뭐라 부른다? 기대 수익률. 약속이에요. 약속 그냥. 기대 수익률은 뭐가 된다? 예상 수익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 대안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희망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 요거 정확히 잡으셔야 돼. 요구 수익률은 내가 3% 투자할래, 4% 투자할래 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르고요.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투자를 했을 때 얼마의 이익이 발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보게 되면, 자, 만약에 기대 수익률하고요,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 그럼 당연히 어떻다?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기대 수익률이, 자, 예상되는 수익률이 자신의 요구 수익률보다 낮다. 그럼 어떻다? 당연히 투자 기각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투자 기각 결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해서 얘는 시험에 나오더라도요, 그냥 깔아주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경우에 어떻다?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더 낮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높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투자 기각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요구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만약에 다시 이게 헷갈리면 다시 요구 수익률이 자 3%야. 근데 기대 수익률이 4%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하고 비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다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4%인데 기대 수익률이 3%다. 그러면 이때는 투자 기각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별 얘기 아닌데 이게 하다 보면 약간 버벅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요거 하나 체크해 드렸고요. 자,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자, 계산 문제 하나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투자자가 투자 대상에서 예상하는 수익률을 뭐라 부른다? 바로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계산 방법이라고 하는 거, 개별 자산의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바로 가중 평균한 값에서 좀 이따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의미 쉽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30회 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비례 관계에 대해서 수익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다? 그만큼 위험도 크다. 해서 요 근래 기억나시려는 모르겠다. 몇 달 지났는데요. 울릉도 앞바다에서 무슨 러시아에 무슨 전함인가 뭔가를 끄집 올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진도 앞바다에 금괴를 실은 배가 있대요. 그래서 그 배만 끌어올리게 되면 어떻다? 이게 이제 떼돈을 번다. 그 이제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주식 투자 안 해보셨구나. 내가 그때 관심을 두고 그걸 계속 쫓아갔잖아요. 망했잖아 그래갖고. 그리고 나서 저는 주식계에서 완전히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진도 앞바다에
유물을 실은 배만 인양하면은 이게 떼돈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많이 걸렸어요. 그 주식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남해안에 물을 빼야 된다는 거. 여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물 뺄 수 없다는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래갖고 그 회사는 망하고 거기에 투자했던 분들도 같이 뒤져버리고 일본 뭐 진도 앞바다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처럼 뭔 소리냐면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다? 위험도 당연히 크다. 그리고 최근 사건에서는 러시아의 전함인가 군함인가 뭐 상선인가가 울릉도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다. 그거 건져내게 되면 어떻다? 떼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해서 무슨 뭐 피라미드인가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투자자를 모집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것도 꽉 났죠. 그래서 동해 물을 뺀다는 생각을 어렵다는 걸 못한 거지. 그래서 뭐 해저 200m인가 300m에 가라앉아 있다는데 그게 그 육지에서도 200m, 300m를 끌어올리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무게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그래서 하여튼 기대 수익률하고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례 관계에 있다. 여기까지가 주로 던져주는 질문.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는 아까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가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구 수익률의 계산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자, 요구 수익률, 내가 3%의 수익률을 요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은 이 안에는 두 가지 개념이 내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가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저금을 해놓게 되면 어떻다? 이자가 만약 1%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투자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부터 먼저 고려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에 박아두면 얼마? 1%의 수익이 발생한다. 요거의 전제가 1%는 높아야 될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은행이 문 닫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만큼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위험 할증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위험률하고요, 위험 할증률,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어떻다? 바로 요구 수익률. 그럼 해석하는 거야. 무위험률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위험 할증률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다? 그만큼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어떻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뒤에서 공부할 텐데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지문 구성할 때 체계적 위험이든 비체계적 위험이든 위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체계적 위험이 증대되면 비체계적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은 이때는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용어 때문에 버벅거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예요. 자, 30회 때 나왔던 계산 문제, 기대 수익률의 계산법 좀 이따 확인해 보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구 수익률의 구성 요소와 각각의 무위험률 또는 이제 위험 할증률이 증대되게 되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 두 개, 요건 이제 지문 형태로 끊임없이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을 했던 주제이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의 계산 문제는 23인가 24회 때까지 뽑아내다가 쭉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이번에 아주 쉽게 냈던 문제. 물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거 못 풉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버벅이다 보니까, 겁을 먹어버리다 보니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하고 얘기했었는데 그거 미리 하나 약속하십시다. 앞으로 시험장 가시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차 과목을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 1차 학계론 40문제 40분, 2차 그 다음에 민법 40문제 40분, 그래서 80문제 80분, 그리고 각각 마킹하는 시간 10분씩 해서 이게 그래서 100분 동안 1교시 때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앉았어요? 하다 보면 되게 순진해. 자, 일단 학계론을 이론상 40분 안에 푸는 게 꿈이야. 하여튼 풀었다 치고, 그럼 이제 민법을 또 40분 안에 풀어. 그다 치고, 그리고 나서 10분씩을 투자해서 뭘 한다? 이제 마킹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삑살이 나는 게, 학계론에서 40분 만에 풀면 좋은데 50분이 오버가 되기 십상이고, 민법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거의 50분 육박해. 그럼 이제 나중에 마킹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킹 하다 말아버린다고. 답안지 뺏기는 게 되게 많아요. 설마 다 똑같아.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만 가면 벌벌 떨어.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공단에서 그렇게 발표를 해요. 시험 보는 시간 40분이고 마킹하는 시간 10분, 시험 보는 시간 40분, 마킹하는 시간 10분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순진한 게 다 푼 다음에 마킹을 하려고 해요. 다 푼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제가 알던 어떤 학원에서 강의하다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1교시를 시험을 보는데 공부 되게 잘했다고 평가됐던 분이에요. 근데 1교시를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를 다 풀었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킹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터졌어. 중간에 자기는 이제 80번까지 다 마킹을 했는데 번호가 하나 더 남아있어. 답안지에. 어디선가 밀려 쓴 거지.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이 그 시험 본 당일날 가서 학원에 등록을 했어. 열이 받아가지고. 망했다고. 그리고 시험 발표되고 나서 이틀 만에 환불해달라고 학원에 얘기를 했어. 붙었다고. 그래서 학원 관계자가 막 달랬죠. 마음 상해서 그런 줄 알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밀려서서 붙은 거야. 그 아줌마 되게 유명해. 밀려서서 붙은 아줌마. 대신 이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를 모를 뿐이고 많이 밀렸지 않거나 뭐 하여튼 간에 근데 되게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밀려서도 붙은 아줌마.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문제를 한번 푼 다음에 나중에 마킹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다 그렇게 하자. 근데 실제 시험을 보실 때는 확인하실 시간이 없어요. 확인하실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부족해. 1차는 무조건 부족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차는 무조건 부족하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보실 때 연습하실 때 이렇게 하십시다. 답안지 나눠 드릴 테니까 답안지에다가 1번 문제 보고 문제에 대해서 표시하고 바로 1번 마킹.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시간이 최소한 자기가 예를 들어서 70문제를 풀었다. 그럼 70문제까지는 별 이상 없이 잘 마킹을 한다고. 제가 자꾸 이런 경우를 몇 번 봐요. 충분히 붙을 만한 실력, 점수가 나오는데 꼭 마킹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못 푸는, 제대로 나중에 마킹을 못 하거나 일부만 하거나 뭐 등등등 답안지 뺏기거나.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으려면 애초에 어차피 확인할 시간 없으니까 문제지에 표시하고 답안지 바로 마킹. 왜? 어차피 검토할 시간 없어요. 그게 이제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자꾸 제가 몇 년 동안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저도 내가 단순한 게 40분 문제 푸시고 10분 마킹합니다 라고 하는 공단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순진하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바로 마킹해 가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요렇게 기대 수익률 얘기하고요. 요거 수익률. 진짜 간단한 건데 요거 줄줄줄 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기대 수익률의 계산 방법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올해 나왔던 문제 패턴이에요. 약간 이제 위치는 달라지는데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갔어요. 자,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각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거기다가 발생 확률을 곱해서 얻었다.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자, 지금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각 상황별 예상 수익률 곱하기 발생 확률. 자, 그래서 문제 데이터를 보니까요. 자, 지금 첫 번째 아파트 투자 사업에서 비관적이었을 때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확률은 얼마예요? 20%. 자, 그 다음에 정상적일 때 얼마? 8%.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확률은 60%. 그 다음에 낙관적일 때 13%. 확률은 얼마? 20%. 요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각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 첫 번째 4%가 될 확률은 얼마? 0.2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계산 우리 학원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야. 4%가 될 확률이 20%다. 그러면 4% 곱하기 20% 해버리면 개판돼 버려요. 숫자가. 그러니까 한쪽만 소수점으로 치환하시면 되는 거야. 되게 유치한 건데 이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니까. 두 번째, 지금 이제 8%가 될 확률이 얼마? 0.6. 60%니까. 그 다음에 13%가 될 확률이 얼마? 0.2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자, 이 투자안에, 바로 예상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얼마? 8.2%가 되게 된다. 자, 요런 식의 문제를 과거에 22회인가 23회 때 구성을 했었고요. 30회 때 문제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했어요. 어떻게 냈냐면, 자, 예를 들어 데이터 숫자는 좀 달라지는데, 이렇게 갑니다. 자, 지금, 비관적일 때 4%, 바로 발생 확률 20%, 그리고 여기를 이제 괄호 딱 넣어버리는 거야. 자, 정상적일 때 발생 확률이 60%인데, 이게 수익률이 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낙관적일 때 발생 확률 20%인데 13%라고 주어놓고, 전체 기대 수익률은 8.2% 이렇게 준다고. 그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죠. 4 곱하기 0.0, 0.8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 60%, 0.6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자, 정상적일 때 기대 수익률을 X로 두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얼마가 돼요? 2.6%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8.2%가 나오게 된다. 그 X가 얼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8% 이런 식의 문제를 30회 때 구성을 했어요. 거저 주는 문제라고. 그러나 실제 시험 볼 때는 이게 되게 당황스러워, 매번. 요즘 문제가 30회 계산 문제 대부분의 특징이 마지막 답을 미리 주면서 중간에 괄호 넣기해서 이걸 채워 넣어보시오. 이렇게 냈던 문제. 이게 계산 문제 6문제, 7문제 중에서 2문제나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바로, 자,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각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에다가 발생 확률을 곱하는 것. 자, 이게 오랜만에 30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1회 때 나오는 가장 유력한 문제는 바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자,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분산 투자를 얘기합니다. 뒤에서 이제 분산 투자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위험을 하나의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려면 위험이 크다. 그래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나누어서 투자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또는 분산 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거의 유력해 보여요. 왜냐면 30회 때 그냥 기대 수익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뭘 내는 게 좋겠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물어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 평균한 값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 자, A 부동산부터 봅니다.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먼저 계산해 봐야 됩니다. 뭔 소리냐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려면 먼저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 돼. 이건 이제 불황과 호황이란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할 때는 자, 낙관적, 비관적, 정상적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둔 것이고, 그래서 세 가지로 해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했던 것이고, 지금 두 번째 문제를 구성할 때 너무 복잡하니까 불황과 호황만 딱 던져주는 거야. 그럼 문제를 좀 난이도를 있게 하려면 이것도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죠. 바로 자, 정상, 비관적, 또는 이제 낙관적 이렇게 세 가지로 경우의 수를 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갈 때 지금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봐야 돼.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요, 호황일 때 얼마? 6%가 주어져 있어요. 확률은 얼마? 0.5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황일 때 수익률 얼마입니까? 4%, 확률은 얼마예요? 0.5. 그럼 이제 얼마? 5%가 나오죠. 봐볼까요? 6% 곱하기 0.5. 예상 수익률, 각 상황에 따른 호황일 때 예상 수익률 곱하기 발생 확률 0.5. 불황일 때 예상 수익률 4% 곱하기 얼마? 발생 확률 0.5라고 해서, 그래서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얼마? 5%가 나오게 된다.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가볼까요? 자, 호황일 때 8%입니다. 확률은 50%라고 했으니까 0.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불황일 때 4%, 확률은 0.5.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4에다 2하면 6%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호황일 때 10%. 10%까지 될 확률 0.5죠. 그 다음에 불황일 때 2%. 2%가 될 확률은 얼마? 역시 0.5. 그러면 여기서 얼마? 6%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먼저 해야 될 게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셔야 돼. 그래서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면 5%, 6% 나왔거든요. 근데 A 부동산이 얼마? 비중이 0.2. B 부동산의 비중이 뭐라고요? 0.3. C 부동산의 비중이 얼마? 0.5. 그래서 5% 곱하기 0.5. 6% 곱하기 0.3. 6% 곱하기 0.5 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된다고요? 바로 5.8%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냈던 패턴 문제예요. 그러면 올해 문제 나오니까 빤해. 이게 나온다라면은 이렇게 쉽게 낼 개연성보다는 이것도 어렵다고 그래 다들 계산 문제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게 나올 것보다는 확률상 뭘 갖고 되냐면 여기다가 괄호 넣게 버리는 거야. 전체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5.8%이다 라고 전제 깔아주면서 이 B부동산이 불황일 때 수익률은 몇 프로가 돼야 되는가? 똑같은 문제잖아요. 중간에 괄호 넣기 해서 마지막 결론 보여주는 식으로.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다시 가십시다. 지금 요거는 앞으로 이제 수십 번, 수백 번은 우리 모의고사 보시면서 계속 훈련하시고 할 문제예요. 물론 시간 없으면 나중에 풀면 되는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이제 계산 문제를 가능하면 끌고 가자는 주의예요. 왜? 이게 학계론에서 손 못 댈 문제가 뭐 적으면 4문제, 많으면 7, 8 문제. 그럼 계산 문제 중에서 보통 1년에 6문제, 7문제 출제가 보통 되는데 그 중에 한 2문제는 어려워요. 딱 봐도 숨 탁 차. 계산하다가 뒤지겠구나, 시간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들은 1분 내외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조금만 훈련하시면. 해서 다시 갑시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내는 방식. 각각의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 문제에서 보통 주어집니다. 그리고 발생 확률. 이게 30회 때 냈던 문제. 이런 식으로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한편 자, 이 기대 수익률이 정해졌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먼저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개별 자산에 관한 수익률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다가 발생 확률을 곱해 주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센트 한번 나오면 또 퍼센트로 곱하면 안 되고 항상 소수점으로 치환을 해서 20% 하면 0.1, 60% 하면 0.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돼. 이게 이름하여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아마도 계산 문제 중에 제일 간단한 유형의 문제가 이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뭐 어떻게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앞으로 하여튼 그 모의고사를 제가 3월부터 진행을 해 갈 텐데 무조건 오셔갖고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 보셔야 돼. 그래서 하루 종일 시험을 봐야 돼. 막 욕 나와 중간에 몸도 아프고 그건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지고 그거 노출되셔야 돼. 안 그러면 시험장 가서 갑자기 아파버려. 이걸 어떤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8일인가 7일 단식하고 실려간. 거의 저 댓글 중에 제일 제가 웃겼던 댓글은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단식 중에서 최단기간이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이 뭐 어떤 이유를 가지고 단식을 했을 때 가장 단기간이 8일. 뭔 얘기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8일도 힘든 거야. 참고로 그 양반이 우리 학교 선배잖아요. 법대 선배. 그 전 총리 정홍원 총리 선배. 그래서 사람들 가끔 물어봐. 아냐고. 내가 물어봐요. 그 동네에서 40년, 3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이름 안 대면서 아냐고. 어떻게 알아? 모르지. 저는 알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다시. 자, 지금 약간 제가 단식 얘기를 했는데 이 취지가 뭐냐면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으면 몇 번 연습을 하면은 가능하다고요. 근데 평상시에 대부분 이거 안 해요. 왜? 다 귀하게 자랐거든. 단순 암기거든. 단순한 계산기 두들긴거든. 없어 보여 이런 거 하고 있기에. 그래서 자기는 좀 우아한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좀 난이도 있고 막 그럴싸한 거.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굽는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단식을 하면 이제 9일부터 최소 9일을 해줘야지 어디 가서 개망신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하여튼 간에 우리 학교 선배님 이 고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 못하면서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한 10일 정도는 채웠으면 괜찮을 텐데 참 이것저것 따라서 너무 없어 보여요. 자, 이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는 주제. 요거는 진짜 마음의 준비 하셔야 됩니다. 주기상 옛날에 23회 때인가 이게 그냥 기대 수익률을 냈었고요. 그리고 24, 25회 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오랜만에 진짜 드물게 바로 기대 수익률 거저주는 문제 형태로 주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1회 때 문제에서는 보나마나 확률상 제일 높은 게 뭐겠어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지난번 문제보다 약간 난이도를 좀 올리자 이런 식으로 아마 구성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대 수익률까지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는 요건 자기자본 수익률은 나중에 설명드릴 주제가 되겠고, 자, 이제 위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위험이라고 해서 지금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위험의 정의가 뭐냐면, 자, 우리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기대 수익률에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 이걸 바로 뭐라 부른다? 위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도 지금, 5년 동안 하나, 둘, 세 문제나 나와요. 답을 묻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거 자꾸 하려고 그래. 아니, 쉬운 거 잘 하셔야 돼. 해서 지금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고 해서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등이 있는데 미리 결론, 인플레이션 위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다 옛날 얘기야. 해서 자,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지금 화폐 가치보다 화폐 하락 가치하고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봤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떻다? 부동산 투자했을 때 가치가 오를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요 근래 어떤 사람도 이제 방송에 나왔던 분 있었어요. 강원도 어디다 투자했다가 20년 지났는데 공시지가가 240만 원에 올라갔던 그 사람도 있었어. 그건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 부동산의 가치 상승도를 보게 되면 무조건 부동산 가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인플레이션 위험은 전혀 포인트가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1억을 부동산에 담궈 놨는데 나중에 10년 후에 1억의 가치가 지금의 예를 들어서 9,500밖에 안 됐다. 화폐 가치가 하락했는데 땅값이 하나도 안 올라가지고 자, 딱 1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결국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될 위험. 이걸 뭐라고 한다?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부르는데 전혀 색점 안 되고요.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세 가지. 그 중에서 쉬운 거 두 가지.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개가 아주 간단한 거고, 나머지 모르면 뭐가 된다? 사업상 위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요거 보기 앞서 미리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부동산 개발론에서 개발 과정에서의 위험이라고 해서 법률상 위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자료 한번 몇 페이지냐면 그거 어디 있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부동산 개발론이라고 해서 개발 과정에서 위험이라고 해서 어디 나와 있냐면 그 10페이지 자료 보면은 법률 위험,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강조드렸던 게 법률상 위험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공법상 위험이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다. 근데 시장 위험, 운영 위험은 한 번도 시험 문제 답을 뽑지 않는 사이드 질문으로 구성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용도 지역이 바뀌거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개발을 지연될 위험,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한다? 공법상 위험. 그래서 개발론에서는 이렇게 시장 위험, 운영 위험, 그리고 법률적 위험 이렇게 분류를 했었고요. 투자론에서는 자,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이렇게 분류합니다.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 그 다음에 투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 위험을 묶어서 사업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거 가볼까요?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자기 자본만으로 꼭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받거나 또는 이제 집 살 때도 뭐래요? 대출 받아서
하고 또 이제 뭐라고 그러지? 갭 투자라고 해서 전세 끼고 사는 거 이런 것들도 뭐가 된다? 바로 부채를 또 안고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를 포함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뭔 소리냐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변동금리인데 2%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자가. 그런데 나중에 금리가 상승해서 4%, 5%가 되게 되면 어떻다? 거기서 발생하는 위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금융적 위험 또는 금융 위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내용 어렵지 않아요. 이걸 쭉 깔아놓고 이 위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서 금융적 위험 또는 금융 위험 이렇게 답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요 얘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얘기와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이유,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과 외부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면서 했던 소리가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은 제품의 동질성이라는 것이 확보가 돼야 되고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부동산의 고가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없어서 바로 진출할 수 없어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고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이 얘기랑 같이 관련되는 거죠.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해서 가격이 대단히 비싸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땅을 쉽게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은 필요하고 등등등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돈은 필요한데 빨리 안 팔리니까 금매로 좀 깎아서 내놓았을 위험. 이걸 뭐라고 한다? 부동산 투자에서만 발생하는 위험, 바로 유동성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주식이라든가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는 화폐로 바꾸는 거, 요게 어떻다? 바로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의 가능성,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지금 위험 3개 있습니다. 앞에서 개발론에서 위험은요, 법률적 위험, 경제적 위험, 그리고 시장 위험, 이렇게 법률적 위험, 운영 위험, 시장 위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고, 여기서는 3가지 사업상 위험, 금융 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 3가지로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융 위험하고 유동성 위험만 정확하게 세팅을 해 주시게 되면 나머지는 뭐가 된다고요? 바로 이게 사업상 위험이다. 이렇게 갑니다. 사업상 위험을 보니까 시장 운영 위치 위험.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끌고 들어와요. 해서 이걸 디테일에 가면 안 돼요. 사업 위험 또는 사업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위험이나 혹은 유동성 위험이 아닌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사업상 위험이라고 정의를 한다. 해서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 변동, 경기 변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 내가 원룸에 투자를 했는데 원룸 경기가 쭉 빠지게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위 사업상 위험이라 부른다. 임대주택을 운영을 한데 갑자기 이제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등등등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이런 것을 이제 운영 과정에서의 위험, 운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외에 제일 이제 가끔 황당한 케이스가 뭐냐면 저거 있어요. 충남 대전 같은 경우, 충남 대전이 이제 아니구나. 옛날에 충남도청은요, 지금의 대전광역시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라고 하는 데가 홍성시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대전광역시가 되고, 그러니까 충청도가 아니니까, 충청남도가 아니니까 홍성시로 이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구도청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 초토돼 버립니다. 공무원도 있었죠. 그 사람들한테 뭐 물건 팔고 등등한 사람 다 먹고 살았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공무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쑥 빠져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시장도, 공무원들이 썼던 그 뭐 가게, 식당 다 망하게 될 테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주변에서 소비했던 것도 다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구도심이라는 게 완전히 초토되어 버립니다. 충남 대전광역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광주광역시라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도청호자 이 자리가 있다고. 근데 전에 가보면 지금도 황량합니다. 그런 대도시의 중심가로 볼 수 없을 만큼 거의 황량해요. 왜? 거기에
근무했던 공무원이라든가 관련 업체 이런 애들이 다 이전해버리기 때문에 거기도 도청 이전했거든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위치 위험이라고 합니다.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도청 옆에다가 근데 도청이 확 뛰어버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이제 황무지에 투자한 거랑 같다. 이걸 우리가 소위 전체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바로 사업상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런 게 너무 밋밋해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대충 알 것 같으니까 이해했어 라고 생각하고 시험장에서는 멘붕 와요. 그래서 유동성 위험,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적 위험, 이 개념만 정확히 잡으면 나머지 모르는 건 다 어떻다? 사업상 위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주제 설명드렸나요? 다시 이게 이제 위험의 분류라고 하는 주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의 측정 방법이라고 해서 보면은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요거는 깊이 가지 마십시다. 위험이 크다라고 얘기하면은 위험의 측정 단위인 분산이 어떻다? 크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텍스트 읽으시면 안 돼. 텍스트 읽으면 안 된다고요. 문제를 구성할 때 위험의 측정 방법으로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그래서 다시 갑시다. 속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 하십시다. 그래서 속도를 측정하는 그 기계로 속도를 측정하는 게 빠르다라고 하면 어떻다? 그게 빠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위험을 측정한 값을 분산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까 위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뭐라고 그런다? 이걸 위험이라고 부른다고요. 분산을 측정해 보니까 분산이 60%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상했던 기대 수익률에 다다르지 못할 가능성이 얼마? 60%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위험이라는 단어하고요. 분산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표준 편차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위험이 크면 너무 유치해.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뭐라고? 분산이 크면. 아니, 더 많이 나오는 게 표준 편차가 크면 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민감도가 크면 이라는 것도 뭐라고요? 위험도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 자체를 쫓아가시면 안 되고, 지금은 이거 알아봤자 별 큰 의미도 없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7, 8년 사이에 답이 안 되니까 분산, 위험, 표준 편차, 민감도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뭐와 같은 말이다? 위험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실제 문제 구성을 해 갈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위험이 크다는 표현 너무 쉽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크면 이렇게 문제를 구성합니다. 민감도가 크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민감도 분석이 뭐고 분산이 뭐고 표준 편차가 뭐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냥 얘는 다 뭐와 같은 단어이다. 위험과 동일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만 얘기는 비우고 가셔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게 위험의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위험의 관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위험의 관리에서는요, 딱 한 문제만, 한 가지만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일단은, 개념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떤 부동산, 아파트 건설 사업에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 만약에 5%가 나왔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예상 수익률이 5%가 나왔다. 그랬을 때, 무조건 5%가 나온다는 보장은 못 하는 것이죠. 그러면 5%가 안 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보석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수익률을 5%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4%로 아예 상정을 해 놓고, 그럼 나는 4% 투자 대안에서 투자를 할까 말까라고 고민하는 것을 보석 예측, 안 나옵니다. 이 파트는 유일하게 나오는 주제가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는 것. 좀 이따 이제 화폐 시간적 가치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투자 대안에서 투자를 하니까 1년 차에 들어올 수익이 1억으로 예상이 된다. 2년 차에 들어올 수익이 1억으로 예상되고 3년 차에 들어올 수익이 1억 5천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보수적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요걸 보는 거냐면, 설마 1억 나오겠어? 한 8천 나오겠지. 설마 1억 나오겠어? 한 9천 나오겠지. 설마 1억 5천 나오겠어? 한 1억 2천이나 나오겠지라고 애초에 앞으로 발생하게 될 그 수익을 낮게 추계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보수적 예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비슷한 개념인데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죠. 자, 지금 현재 1억이라는 금액하고 자, 3년 후에 1억이라는 금액은 같은 금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은행에다가 1억을 저금을 해 놓게 되면은 당연히 일정한 이자가 붙어서 3년 후에는 최소한 1억보다는 어떻다?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소위 화폐 시간적 가치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자, 지금요 A라는 투자 대안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십시다. 그랬을 때 보수적 예측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 1억 아닐 거야. 1억 아닐 거야. 한 8천만, 0.8억 정도 될 거야. 이렇게 추계하는 방식. 그 다음에 1억 아닐 거야. 0.9억 정도 될 거야. 자, 1억 5천 아닐 거야. 1억 2천 정도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걸 보수적 예측.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고 해서, 자, 그냥 1억 5천이 들어온다고 아예 계산대로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이 1년 후에 1억이라는 것은 지금의 1억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똑같은 B라는 투자 대안도 1억 5천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예상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다고 쳤을 때 위험을 측정을 해 보니까, 위험을 분석을 해 보니까 A라는 투자 대안이 훨씬 더 위험도가 높다. B라는 투자 대안이 위험도가 더 낮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투자 대안에 대해서 1년 후에 1억을 예를 들어서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함에 있어서 0.9억으로 환원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위험도가 낮은 투자 대안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0.9억 5천에서 9,500으로 환원을 하게 된다. 2년 후 1억이라고 하는 게 위험도가 높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0.92억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위험도가 낮은 투자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만약에 0.94억으로 계산,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무슨 얘기야? 자, 장래 발생하게 될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원함에 있어서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일수록 어떻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 거. 이걸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이자율은 은행에 돈을 묻어놨을 때 앞으로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게 이제 이자율.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게 이자율이고, 이에 대응해서 할인율이라고 하는 개념은 장래 1억 5천이라는 금액을 현재 값으로 환원함에 있어서 좀 줄여주는 비율, 이걸 뭐라고 한다? 할인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현재 1억을 은행에 넣게 되면 1년 후에 만약에 1억 1천만 원, 2년 후에 1억 2천만 원, 이렇게 이제 이자 계속 늘어나 이런 구조가 되게 될 것이다. 요걸 거꾸로 치는 거야. 해서 1년 후에 1억 1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봤을 때 얼마? 1억으로 계산한다. 2년 후에 1억 2천을 현재 가치로 환원했을 때 1억으로 계산한다. 이게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 방법이 되게 될 텐데,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일수록 어떻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값으로 환원을 함에 있어서 어떻다? 가치를 현재에 떨어뜨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는 거. 예,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지금 6, 7년 동안 이거 하나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틀리게 구성하려면 어떻게 된다?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아니지. 위험도가 높을수록 어떻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자, 위험의 전가라고 해서 이 위험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보험이라는 것이 있을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위험의 전가,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아예 투자를 안 해버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위험의 회피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금 제가 보수적 예측이니 위험의 전가니 위험 회피니 다 쓸데없는 소리야. 어떤 학계론 교재에선가 이게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자, 교재는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은 최근 시험 문제에서는 10년 동안 나왔던 한 가지,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고 해서 위험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일수록 어떻다? 이때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일수록 이때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관리라는 주제 보셨고요. 우선 여기까지 보시고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나서 다음 주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투자론의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기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 요구 수익률의 정의라는 것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각 예상 상황별 예상 수익률에다가 발생 확률을 곱하는 거 이걸 우리가 기대 수익률. 한편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소망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가리켜서 요구 수익률. 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분한다고요. 바로 무위험률 플러스 뭐가 된다?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은행에다가 투자했을 때 생기게 되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개념, 즉 시간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 위험 할증률이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 투자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이 증대되니까 위험이 높으니까 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희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험 할증률.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면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어떻다? 바로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 간단하니까 체계적 위험 좀 이따 공부하실 겁니다. 또는 비체계적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어떻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요걸 가지고 자, 체계적 위험이 증대되면 요구 수익률은 하락한다. 비체계적 위험이 하락하게 되면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이렇게 말장난을 억수로 해야 됩니다. 해서 요게 요구 수익률. 해서 결론은 이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다라고 하면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기대 수익률보다 나의 희망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다라면 투자 기각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방금 봤던 거 기대 수익률의 계산 방법이라고 해서 각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 문제에서 데이터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발생 확률을 곱해가는 방식,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 해서 30회에 계산 문제 나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해서 한 가지 투자 대안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부동산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전체 수익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무조건 바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먼저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 볼 것. 그래서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해 본 다음에 그게 계산이 되게 되면 자, 포트폴리오 비중, 투자 비중에 따라서 어떻다? 바로 가중 평균치를 구해내는 것.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위험의 분류라는 개념, 금융적 위험이라는 거, 부채를 떠안고서 투자했는데 금리가 상승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가리켜서 금융적 위험. 이에 비해서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유동성 위험이라 부릅니다. 그 외에 자, 사업상 위험이라고 하는 거, 나머지 위험을 총칭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사업상 위험이라고 부르게 된다. 한편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요, 분산과 표준 편차, 민감도 분석 등이 있는데, 이게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분산이 뭐고 표준 편차가 뭐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가 얼마나, 이게 한번 22인가 한번 나왔었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그거 버리는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위험이 크다라는 표현 대신에 분산이 또는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또는 민감도가 크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만큼 위험한 투자 대안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랑 같이 연기하게 되면 만약에 위험도가 높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어떻다?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한편 위험의 관리에서 딱 하나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고 해서 장래 발생하게 될 그 예상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값으로 환원해서 환원하고 또는 할인함에 있어서 위험도가 높은 투자 대안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한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지금 위험 조정 할인율의 활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포트폴리오부터 이어서 나머지 소위 부동산 투자 이익까지 같이 묶어서 보겠습니다.